네,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다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죠. 예. 좀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감흥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등의 좀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이슈만은 아니고요. 일단 유한양행이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예,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의 그 기술 수출을 한 그 렉라자라는 약이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에서 메인 핵심 매출처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유한양행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덩달아 올랐는데 또 때마침 어제 제가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그 상황, 그러니까 상장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것들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텍들은 지금 많이 갔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많이 갔고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테크 위주 기업들은 전통 제약사들도 그렇고 많이 못 갔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해서 종목이기도 해서 이게 모멘텀이 있더라도 수급이 많이 따라와 주지 않는 느낌이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닌데 때마침 오늘 유한양행이 올라주면서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좋았습니다. SK바이오팜도 그렇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많이 좋았는데 특히나 유한양행은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갔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기사가 나거나 매출에 대한 아니면 새로운 라이센스하고 소식이 들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이 올랐어요. 한올바이오파마가 한 3% 몇 프로 올랐죠? 보면 14% 32,000원 NXT 시장으로 14% 정도가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연기금이 오늘 좀 수급의 주체였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특히나 많이 샀고요. 한올바이오팜마도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연기금이 코스피 제약바이오 시장의 매수 주체가 되면서 거기에 외국인 수급도 좀 쏠리면서 많이 급등을 했고요. 국내도 쇼커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연기금이 코스피 제약바이오 시장에 또 저평가된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해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 나고 계실 거고 이제 수익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 평단쯤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평단쯤 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높이 사신 분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자리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저희가 침착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매수 버튼은 주가가 오를 때는 자신감 있게 나가고요. 매도 버튼은 주가가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누르는 게 매도 버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막 올라서 이제 앞으로 한올바이오파마 매수 버튼 누르기가 더 쉬울 거예요. 아마 더 갈 거다 하면서 이제 매수 버튼 누르기가 이제 반등을 하고 지지선, 저항선을 깨고 거래량이 동반돼서 올라갔니 하면서 차트 보시면서 이제 반등의 시초다. 이제 조정 나오면 매수다. 막 하면서 이런 또 방송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올라간 걸 보면 또 사람이 이거 되게 좋은 회사구나 확신을 차서 매수 버튼 누르기가 쉬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일단은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기계적으로 투자하자. 기계적으로 투자하자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딱 있다. 그러면 2만원으로 5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2만원일 땐 5주 살 수 있고 25,000원일 땐 4주 살 수 있고 3만원일 땐 3주밖에 못 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달 얼마씩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게 주가가 오르기 전과 오르고 나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평가됐을 때는 말이 다릅니다. 고평가돼서도 기계적으로 사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들 또는 앞으로 향후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3만원이건 4만원이건 2만원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대비 주가가 지금 앞으로 향후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모으는 겁니다. 뭐 업사이드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 난 이 기업이 너무 좋아, 이 기업이 나중에 충분히 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업사이드가 얼마가 됐든 나는 기업 가치 안 따지고 난 이 기업 일단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아가셔도 됩니다. 뭐 이게 비싸든 싸든 난 생각 안 하고, 왜냐면 주가는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만원이 비싸다 싸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는 3만원 지금이 쌀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는 3만원이 또 비싸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원이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이게 저평가 됐는지 뭐 고평가 됐는지 모르겠고, 나는 한 10년 후에 멀리 봤을 때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꾸준히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으는 그런 적립식 투자를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딱 오르고 나면 되게 사람의 마음이 좀 흔들리거든요. 이게 철학이 딱 투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학이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주가 잘 신경 안 쓰죠. 차라리 이럴 때 다른 종목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주가가 딱 오르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흔들립니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지금 뭐 평단보다 높아졌으면 팔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10% 먹었다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모아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 모아야 되나? 타이밍을 재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사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조정 왔을 때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언제까지 오는데요? 조정이 얼마나 오는데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 혹자는 차트 분석을 막 하면서 뭐 장대 양봉의 뭐 반절 정도가 됐을 때 가격이 반등 시그널이다 하면서 그 장대 양봉의 반절 가격을 딱 찾아가지고 그쯤 오면 매수를 시도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반등의 시그널이 딱 반절일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쯤 돼서 반등을 하는 경우도 꽤 있죠. 꽤 있는데, 그게 법칙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분간에 이렇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연기금의 수급이 과도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면, 또 연기금이 또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면 또 흔들리는 게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급이고 뭐를 떠나서 내가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아니면 주가가 뭐 차트 장대 양봉의 반절이 오든 안 오든 난 모르겠고, 일단은 산다, 모은다, 주식 수를 늘린다,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사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나는 3만원이니까 뭐 다시 25,000원대 떨어지면 살래 라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좋은 회사 주식들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좋은지 되게 알았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 많이 갔잖아요. 알테오젠을 보면 6만원대쯤에 내가 이 회사 좋은지 그때 알았는데 왜 못 샀지?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6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55,000원 되면 사야지, 5만원 되면 사야지 하다가 달리는 말에 못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마켓 타이밍을 재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좋은 회사들의 주식들을 모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돼도, 예를 들어 산울이 지금 3만원인데 다시 25,000원이 돼도 24,000원이 될 것만 같거든요. 그렇게 타이밍 재시는 분들은 그래요. 만약에 25,000원대 기계적으로 딱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살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 타이밍을 재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습관이 되면 다른 회사 주식들도 그렇게 볼 거거든요. 뭐 15,000원짜리 14,000원 되면 사야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45,000원 되면 사야지. 기다리다가 못 사시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뭐 주가가 엄청 고평가다, 예를 들면 한 10만원이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회사가 고평가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는 있죠, 떨어지기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아요,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회사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주식수는 아니지만 비싸니까 많이는 못 사지만 조금씩 사서 주식수를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평가될 때도 사고 저평가될 때도 사고, 왜냐면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고평가될 때는 사람들이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그죠? 저평가될 때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막 사서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됐다, 이거 너무 고평가인데 안 사야겠다, 이렇게 하면 저평가될 때도 저평가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별로 안 좋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땐 또 못 담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투자법은 좋은 회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은 회사가 있다면, 그리고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주변 뭐 펄을 비교를 하든지 PBR을 보시든지, 아니면 바이오텍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신약의 가치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신약 기술 개발하는 약물들에 대한 그런 약물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비교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비교 분석하시고, 만약에 난 이 회사가 너무 좋은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난 이 회사가 너무 갖고 싶은데,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너무 갖고 싶은데 하시면, 고평가가 되든 저평가가 되든, 내가 만약에 이 회사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싸. 내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10주 살 거 2주만 사자 하고 2주 사시고, 고평가 됐으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좀 떨어졌네, 그럼 3주 사야지. 3주 사고, 더 떨어졌네, 5주 사고,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게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는 거랑 이 마인드가 달라요. 왜냐면 제가 뭐 고평가일 때 10주 살 거 2주만 샀다고 해서 타이밍 재서 2주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네가 마켓 타이밍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제가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해서 제 투자 철학 안에 모아가는 방법인 거죠. 이게 마켓 타이밍을 하면 고평가이면 안 사야 되고요. 만약에 뭐 나처럼 2주를 샀다, 저평가일 때 많이 샀다, 이거는 사실 본인들의 투자 철학이 난 이 회사를 모아가겠다라는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행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중요해요,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투자하시면서 앞으로 3만원 지금 됐는데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철학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만원 됐다고 너무 비싸서 이제 안 살래가 아니고, 뭐 3만원 됐으니까 앞으로 더 가니까 더 사야겠다, 매수할 때 좀 무리해서 10주 사던 거 20주 사야겠다, 이렇게 좀 무리해서 사시든지, 매수 버튼이 쉽게 눌러져가지고 뭐 10주 살 거 100주 사고 하시든지, 이러시는 것보다는 좀 기계적으로 얼마씩 꾸준히 사 모아가시는, 주식수를 늘려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또 오를 때 많이 베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습관돼서 또 오른 주식만 또 찾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적을 때는 또 손이 쉽게 안 나가고, 오를 때 계속 나가서 평단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주식의 수익을 크게 못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기계적으로 조금씩 사 모으는 습관처럼 계속 주식 수 늘려가는 맛으로 조금씩 사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올도 언젠가는 또 소문이 퍼지고,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소문이 좀 퍼졌을 거예요. 한올 가치가 급등을 했고, 왜 올랐는지 사람들이 하루에 단기 14% 정도 오르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소문이 퍼졌을 거다. 그래서 내일은 좀 변동성이 좀 클 거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뭐 다음 주가 돼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당분간은 좀 이게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변동성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는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것처럼 꾸준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좋은 습관이 아마 자리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의 상승이 뭐 당연히 끝은 아니겠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겠지만, 매수 버튼이 섣불리 많이 나가거나, 내가 무리해서 뭐 빚을 땡겨와서 더 나가거나, 아니면 기다리면서 조정 때 사야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거나,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할 때는 F보다는 T가 나아요. MBTI로. 그러니까 T라는 성격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매수 버튼 좀 자제하시더라도 사시고 싶으시면 내가 꾸준히 얼마씩 사왔으니까 이만큼은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올랐으니까 이 기업 가치가 확실해졌구나, 앞으로 더 갈 것 같구나,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더 사야지 하고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나중에 습관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거나 말거나 조금씩 계속 모으시는 분들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올라가는 주가에 흥분을 좀 하셔서 와 기분 좋다 하면서 주식이 높아졌을 때는 더 확신하게 매수 버튼을 더 세게 누르는, 더 많은 주식수를 누르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철학 문제, 철학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모아가려고 한 것,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이 3개가 있는데 10만원 10만원씩 모으기로 했다. 근데 한올이 올랐네.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은데 난 이번에 30만원을 10만원 분배 안 하고 한올에 30만원 올인할래 하고 바꾸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면 이제 내 주식 계좌에 주식 평단이 계속 올라져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주식 상승률에 대해서 많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분산하셨으면 분산하시고, 평소와 다를 바 없다. 예, 주식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법이니까 또 25,000원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3만원대 또 많이 사셨다가 또 타이밍을 맞추시려고 하셨다가 3만원대 다 사시면은 25,000원대 또 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 철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기계적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서 모아가 보자 라는 마인드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단기 급등을 해서 좀 주주분들이 많이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좀 차분해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분간은 좀 단타하시는 분들이 좀 몰릴 것 같아요. 지금 뭐 변동성을 노리고 뭐 1, 2% 뛰기를 하시든지, 아무튼 단타하시는 분들이 몰려서, 그리고 이제는 조금만 떨어져도 25,000원, 26,000원대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3만원에 갔다가 27,000원쯤 되면 또 매도 물량이 쭉 나오고, 왜냐면 본전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1, 2%라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던지시는 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계속 올라가기는 모멘텀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나올 그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이뮤노반트의 주가도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안 가는데 한올만 간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순간적인 고평가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만 보지 마시고 여러 재반 사정들을 좀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분간 기대감이 좀 지속될 것 같긴 해요. 일단 바이오 투심 자체가 좋아졌고, 유한양행 매출로 인해서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내년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점점 1402에 대한 자료가 점점 나오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엔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은 반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한반에 5만원, 6만원 가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올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뭐 3, 4만원, 4, 5만원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듭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단기간에는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향후 주가, 기업 가치를, 미래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단타분들이 조금 이제 몰릴 수도 있고 변동성도 심할 수 있는데, 바이오텍 기대감이 한번 쑥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는 아닌 것 같다. 한올바이오파만 특히나 내년에 좀 더 기대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펀더멘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일본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나올 때가 됐을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 FCRN 저해제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 선점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시장 선점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0년 정도 가까이 약이 없어서 다른 약물을 쓰고, 메티마졸이라는 약물을 쓰고 있는데, 그 약물이 없어서 지금 메티마졸로도 안 드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이 약 33만 명 정도 된다고 이뮤노반트가 발표를 한 건데,
그 메티마졸이라는 약물이 안 들어서 희귀질환에 걸리신 그레이브스병에 걸리신 환자분들이 FcRn 저해제가 만약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 희귀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약품들은 만약에 데이터가 월등히 좋거나 경쟁 약물에 비해 데이터가 좋으면 시장을 선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약물들이 시장을 선점하더라도 데이터가 좋으면 나중에 역전할 기회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선점한 약물이 있기 때문에 역전을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FcRn 저해제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레이브스병에서 하놀바이오파마 데이터가, 이뮤노반트 데이터가 월등히 경쟁사보다 좋게 나와서, 뭐 바이오헤븐이나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쟁사보다 월등히 좋게 나오고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나오면 시장 선점을 하기 시작하면 향후 10년 가까이는 계속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하놀바이오파마가 지금 제일 빨리 나가고 있고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라이센스 아웃을 너무 늦게만은 할 수 없어요. 하놀바이오파마가, 제가 뭐 회사의 내부적으로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경쟁 상황을 봤을 때 FcRn 저해제에 대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하놀바이오파마가 너무 많이 오래 끌기에는 경쟁 심화에 대해서 좀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자리를 미리 잡으면 의약품에 대한 뭐 매출이나 아니면 그런 시장 선점 효과가 충분한데, 그거를 놓치게 된다면 매출이 그러니까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벌 수 있는 돈보다 충분히 못 벌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그렇게 질질 끌 수가 없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사회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일본 제약사들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계약 내용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아니면 그 로얄티나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보고 있는 단계일 거지, 사실 라이센스 아웃을 안 하겠다는 절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라이센스 아웃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올해 말일 올해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확실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단기간은 뭐 단기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FcRn 저해제에 대한 시장이 심화되고 있고, 아제넥스는 중국의 MG나 CIDP를 팔고 있고, 뭐 일본에도 MG를 팔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한올이 더 늦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단기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무 늦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놀바이오파마 주식을 매수한 상황에서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 갖고 매수매도 단타를 치면 절대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 하놀바이오파마의 라이센스 아웃 얘기가 단기간에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선점을 하는 게 하놀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너무 늦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놀바이오파마를 매수한 상황이면 계속 하놀바이오파마라는 시장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라는 게 먼저 작용을 하거든요. 주가에. 그러니까 일본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근데 지금 라이센스 아웃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보면, 뭐 일본 시장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7년 전에 중국에 라이센스 아웃 할 때와 지금의 한올의 위치가 또는 기업 가치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이뮤노반트에서 FcRn 저해제에 대한 그 기업 가치를 지금 약물의 이런 효능을 지금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그때는 이제 바토클리맙 위주로 했다가 IMVT1402번이 나오면서 임상을 6개까지 늘렸잖아요. 3상 단계를. 그러니까 뭐 2, 3상 단계를.
늘렸잖아요. 6개까지. 그래서 지금의 가치는 과거 7년 전의 가치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시장이 FcRn 자가면역질환 시장이 아무리 그러니까 작더라도 기업 가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계약 수준이 많이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적당히는 이 정도나 할 정도까지는 인정을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는 더 크죠.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게 먼저 이제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일본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라이센스 아웃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가 문제인 거지, 언제 하는지가 그게 키포인트인 거지 안 하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이제 보통 이뮤노반트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만 한올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라이센스 아웃 그냥 에로만 쓸게요. 에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면서 일본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시가총액 반영한다면 3분의 1 이상 기업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보고 그때 한올이 일본 시장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기업 가치인지를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이뮤노반트 시총의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한올이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 글로벌 판권까지 다 보면 2분의 1이 되게 적당한데, 반절 정도가 적당한데 그렇게까지는 못 받는 이유가 사실 코스피에 상장돼 있기도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 라이센스 아웃까지 하면 이제 임상과 신약 승인이나 뭐 이런 절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시장 가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제 좀 높게 기업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신 분들은 들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저평가이고 어디가 고평가인지는 지금 좀 사실 힘들고, 왜냐하면 라이센스 아웃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 한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 한올 입장에서는 그 바토클리맙이나 IMV-140 대한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다시 펀더멘탈 얘기 하나 더 하면, 존슨앤존슨의 MG 중증 근무력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올보다 데이터가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제넥스 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때 로이반트 CEO 컨퍼런스에서, CEO가 컨퍼런스에서 되게 궁금하다 그랬거든요. 나는 궁금하다. 무엇이? 그 아제넥스 약물이 나왔는데,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 존슨앤존슨도 이제 허가받고 시장 침투를 한다. 과연 존슨앤존슨의 약물이 아제넥스가 선점한 MG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서 얼마나 대체 침투가 가능할지 궁금하고 흥미롭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찍은 것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런 거예요. 알제넥스가 시장 약물을 다 이제 선점을 하고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한 해 10,000명 정도가 이제 투약을 받았고 했는데 매출이 한 22억 정도 나왔거든요. CIDP 1000명까지 포함해서 11,000명 정도 나왔는데 매출이 한 22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 약물당 한 1억 달러 수준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명당 1억 달러 수준이 나온 건데 1억 달러가 아니죠. 1억 달러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22억 매출이니까 아무튼 뭐 계산해보세요. 예, 20만 달러였나? 예, 아무튼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알제넥스 약물이 나왔는데 알제넥스 약물이 중증 근무력증에서 이미 시장 선점을 하고 있죠. 근데 존슨앤존슨 약물이 딱 나왔어요. 근데 존슨앤존슨 약물이 알제넥스보다 편의성은 이제 알제넥스가 더 좋아요. PFS 제형이 나왔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은 IV 제형입니다. 그래서 좀 편의성이 조금 부족해요. 존슨앤존슨은. 근데 데이터 자체는 존슨앤존슨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알제넥스는 이제 MSE 지표라고 그때 제가 설명해드렸던 MG 중증 근무력증에서 MSE 지표. 그러니까 MSE 지표란 그 MGADL 점수. MGADL 점수라고 그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증상 개선 정도를 점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낮을수록 증상 개선 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MSE 지표는 뭐냐? MGADL 점수가 0점 또는 1점까지 낮아진 사람. 그러니까 25점 만점인데 25점이 엄청 심각한 겁니다. 25점 만점인데 이 사람이 0점 또는 1점 되는 1점이 되는 지표라고 할게요. MSE 지표가 되는 지표가 이제 MGADL 점수가 0점 또는 1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의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을 나타내는 게 MSE거든요. MSE 지표가 MSE 지표가 특정 기준을 약을 이제 매주 투약을 할 거 아니에요. 매주 투약을 하는데 매주 투약을 하면서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매주 투약하며 병원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나서 자, MSE 지표 측정합시다. 근데 어느 날 3점이 나왔어. 예를 들면 3점 하면은 다음에 다시 잽시다 하고 다음에 다시 나왔는데 뭐 2점 나왔어. 아, 그럼 다음에 다시 잽시다 하고 나중에 만약에 1점이 나왔어. 오케이, 1점 너는 지표에 포함.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쟀더니 또 2점 나왔어. 아, 그래도 너는 지표에 포함. 이게 알제넥스 측정 방법이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MSE 지표가 점수라고 할까요? 점수가 MSE, 그러니까 MGADL이죠. MGADL 점수가 ADL 점수가 3점 나왔어요. 아, 다음에 잽시다. 다음에 다시 잽시다 하고 만약에 다음에 쟀는데 1점이 나왔어. 오케이, 포함 하고 다음에 또 1점이 나왔어. 오케이, 계속 1점 해서 총 8번 8주간 1점 또는 0점이 된 사람만 퍼센트의 계산 안 인정. MSE 환자로 MSE 지표 개선으로 인정. 8주간 연속해서입니다. 연속해서. 근데 만약에 존슨앤존슨이 1점 오케이 포함했다가 다음에 쟀는데 2점 아, 그러면 너 MSE 지표 탈락. 다음에 또 1점이 나오더라도 중간에 2점이 딱 껴버리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엄격한 거죠. 계속 환자가 8주간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MSE 지표를 포함한 거니까 알제넥스는 다음에 쟀으니까 1점 한 번만 나와도 다시 2점이 되더라도 너는 포함.
해서 나온 거고, 존슨앤존슨은 계속 1점씩 8주간 연속으로 나와야 지표에 들어갑니다. 이게 훨씬 엄격하죠, 존슨앤존슨이. 근데 존슨앤존슨이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환자의 30에서 40% 정도가 MSE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이. 근데 아제넥스는 저렇게 해도 30%인가? 많이 높지 않았을 거. 이게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과 보다 낮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아제넥스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뮤노반트죠. 이뮤노반트는 과연 어떻게 나왔냐? 이뮤노반트는 측정 방법은 존슨앤존슨과 동일. 그러니까 연속으로 했는데 이뮤노반트 이제 6주 기준. 6주 연속으로 계속 MSE 지표가 0 또는 1인 거. 근데 이 이뮤노반트는 75%의 환자가 MSE 달성.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아제넥스는 존슨앤존슨보다 이제 지속력 면에서 존슨앤존슨이 훨씬 이제 지속력이 좋게 나왔고, 근데 편의성은 아제넥스가 높아요. 집에서 PFS 제형으로 둘 수 있고, 일단 시장 선점을 아제넥스가 먼저 했죠. 근데 이제 로이반트 CEO가 궁금하다는 건 이겁니다. 편의성은 얘가 좋은데 지속성이나 효과는 얘가 좋아요. 비록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맞더라도 효과는 얘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죠. 이 환자들이 도대체 여기로 얼마나 올까? 아제넥스 편하게 이렇게 주사 맞던 환자가 더 좋은 약이 나왔는데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더 좋은 약으로 넘어갈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뮤노반트는 편의성과, 얘네는 이제 자동주사기 개발이고 편의성과 6주 기준, 그러니까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자동주사기도 놓고 이뮤노반트는 6주 동안 증상 발현도 없는 환자가 75% 달성했고, 그러니까 편의성과 증상 개선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이뮤노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제넥스에 있는 환자가 편의성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으로 많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뮤노반트는 이제 MG 시장을 모두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에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에 환자들이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존슨앤존슨이 마케팅력도 워낙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로 또 넘어오는 환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마케팅 잘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라이센스 아웃 하거나 M&A를 하면 해결될 일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나중 일로 하더라도 증상과 효능면에서 좋고 편의성 면에서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효능면은 또 75%나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제넥스가 존슨앤존슨에게 환자를 뺏긴다 그러면 이뮤노반트도 환자를 다 가져올 수 있다. 라이센스 아웃 한 상대가, M&A 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물론 대형 제약사한테 팔 거 아니에요. 마케팅이 잘 되는. 그러면 이뮤노반트가 MG 시장도 다 가져올 수 있다니까, 지속성 면에서도 이뮤노반트가 존슨앤존슨보다 이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지표가 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지속성은 좋게 나왔다. 근데 이뮤노반트가 더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8월 초가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그레이브스병, GD라고 하거든요. 그레이브스 디지즈의 약자입니다. GD, 그레이브스병의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6개월 미투약 환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투약을 종료하고 6개월 미투약 환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관해 데이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바토클리맙 약물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지속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성을 보는 거면
존슨앤존슨보다 이뮤노반트가 6주 기준으로 해서 좀 얘는 8주고 얘는 6주라서 기준이 좀 다르긴 해서 애매한데, 이뮤노반트가 주사를 계속 놨다면 8주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75%의 환자 중에서. 그러면 지속성이 어느 정도 지금 또 인정이 된 거예요. MG 증증 근무력증 한에서는. 그게 이제 GD 그레이브스병에서도 인정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약물의 지속성이 꾸준히 MG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나올 거냐, 데이터가 이제 이걸 보는 건데, MG에서 유출을 해보면 지속성은 충분히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전 자체가 항체를 줄이는 기전이기 때문에 항체에 관련된 질환,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현재 관련된 질환에서는 지속성이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이번 다음 달쯤 발표가 예상되는 그레이브스 디지즈에 관해 데이터가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나올 게 좀 있죠, 그죠? 존슨앤존슨 약물에 대한 데이터가 또 나오면서 이뮤노반트가 반사수혜를 받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 지속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편의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단기 급등에 내 투자 철학이 흔들리지 말자.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습관 너무 좋다. 저평가된 주식들 앞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기계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다. 라는 게 저의 첫 메시지였고, 나머지는 이제 펀더멘탈 얘기를 했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일본 라이센스 아웃 이야기가 너무 늦진 않을 거다. 빠르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 뭐 길어져 봤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쯤 아니겠습니까? 너무 질질 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긴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내년까지 좀 지연될 수는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래도 너무 늦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이뮤노반트도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늦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올바이오파마를 매수하신 분이라면 기다려보고 충분히 기다릴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존슨앤존슨의 중증 근무력증 니포칼리맙이라는 약물에 중증 근무력증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한올바이오파마 약물과 이제 동일한 기전이라서 데이터 비교하기가 좋은데, 지속성 면에서 한올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다. 뭐 기준이 8주랑 6주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 퍼센트가 30-40% 정도였고, 한올은 75%라는 월등한 지속성을 보였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도 이겼다. 그러니까 알제넥스는 당연히 이겼었고, 뭐 시점의 차이가 알제넥스가 선점을 해서 그런 거지,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로 밀린 건 아닙니다. 데이터로는 충분히 이겼고요. 알제넥스도 이겼고 존슨앤존슨도 이제 이기는 것 같고 하니까 이뮤노반트가 편의성도 있고 데이터도 좋게 나오는 베스트 인 클래스의 달성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도 어느 정도 지금 MG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자가면역 질환, 항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들이면 그레이브스병이 또한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도 지속성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 항체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다들 기분 좋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기대되는 하루의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기업 가치 잘 보시고, 그냥 주가 가격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보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지만 나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우리는 지금 장기적인 데이터를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런 주가 변동이 사실 의미가 많이 없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뒤에 10만 원만 가 있으면 되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주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려서 뭐 매도 버튼이나 뭐 무리한 매수 버튼이나 빚을 땡겨오거나 하시는 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 철학 충분히
본인의 철학만을 지켜나가시면서 욕심은 좀 버리시되 조금 지켜나가시면서 보시고, 어느 순간 한올이 너무 단기 급등을 막 해서 만약에 뭐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뭐 3조인데 한올바이오파마가 막 2조 이상 달리고 있다 막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미래 가치가 땡겨와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 정도 돼서 너무 급등하는데 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땡큐다 하고 차익 실현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객관적으로 좀 보시는 습관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제가 아마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주말에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뭐 투자 철학면이나 아니면 한올바이오파마 업데이트 될 내용들이나 아니면 경쟁사들 데이터 좀 볼 거 있으면 좀 분석을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더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문이 많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소문 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꼭 달아주시고, 특히나 구독 꼭 눌러주셔야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